네, 여러분, 영재쌤의 따뜻한 한국사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교과서 2-4의 사상과 문화라는 부분을 이야기해 볼 거예요. 선생님이 이미 안내했듯이 이 2단원은 교과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학습지를 같이 정리해 보는 시간으로 할게요. 우선 여러분, 선생님 만나려면 교과서 선생님처럼 준비해야 되겠죠. 교과서는 74쪽을 펴시면 되고요. 예쁜 색펜 하나 드시고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고대에서 중세 그리고 조선에 이르는 사상과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됐나요? 그럼 시작할게요. 주제 10. 고대 국가에서 다양한 사상과 문화가 발달하다. 우선 고대 국가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를 중심으로 신라의 삼국통일 시기, 그 다음에 발해 시기까지 나타났던 사상과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요, 바로 불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불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이 당시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통합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고대 국가 발전의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면서 특히 왕실이 앞장서서 불교를 수용했죠. 여기서 포인트는 왕실이 앞장서서 불교를 수용했다라는 거고요. 보통 불교를 받아들일 때 왕실이 공식적으로 불교를 받아들인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걸 보통은 공인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가 모두 불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왕실이 적극적으로 불교를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선은 고구려와 백제는 신라보다는 먼저 불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까닭은 고구려나 백제는 어쨌든 중국과의 연결이 쉬웠고요. 그러면서 중국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죠. 사실 이 중국은 인도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인 불교는 인도식 불교가 아니라 중국에서 한번 모습이 바뀐 중국식 불교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신라 같은 경우는 고구려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여요. 이 무코자라는 인물에 의해서 불교를 받아들였다가 여기 법흥왕 때 이르러 우리 법흥왕이 한 일이 굉장히 많죠. 그죠? 상대등도 설치하고 병부도 설치하고 그죠? 금관가야도 정복하고 많은데 바로 이 법흥왕 때 이르러서 공식적으로 불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듯 삼국시대의 불교는요, 왕권을 이념적으로 뒷받침하고요, 지배질서 확립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특히 가장 뒤늦게 불교를 공인했던 신라 같은 경우는요, 왕실이 불교식 왕명 자체를 사용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진흥왕, 법흥왕 할 때 흥자가 들어가는 것도 불교식 왕명이고요. 그 다음에 신라의 원광이라는 스님은요, 이 화랑도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세속 5개의 불교의 이념을 넣기도 합니다. 이렇듯 신라를 중심으로 삼국시대는요, 국가의 안녕이라는 건 편안한 거죠. 발전을 비는, 여러분 여기 보시면 호국불교라는 말이 있네요. 이 호국불교라는 거는 나라를 지켜주는 불교라는 거예요. 단순히 불교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만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교를 통해 왕권도 강하고 궁극적으로는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도 이 불교의 힘을 얻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절들이 세워졌는데 특히 백제의 미륵사라던가 아니면 신라의 황룡사 여기에 구층목탑 요거는 선덕여왕이 만들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대규모의 절이나 탑 이런 것들은 바로 호국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즉 부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당시 왕들의 목적이 절이나 탑에 새겨진 거죠. 그리고 이런 불교와 함께 중국과 서역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이 이슬람 세계 쪽이겠죠. 서역의 문화, 음악, 미술, 건축 등이 전해져서 삼국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죠. 삼국 통일의 주역인데요. 통일 신라의 불교 발달은 좀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봤던 원효대사와 의상대사를 중심으로 우리가 통일신라의 불교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원효와 의상은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지만 원효가 조금 더 이제 선배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두 승려의 활동에 힘입어서 불교가 조금 더 대중화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우선은 원효대사와 관련해서 신라의 불교 발달 살펴볼게요. 원효는 원래 의상대사랑 같이 당나라에 불교를 공부하러 유학길에 올랐다가 중간에 깨달음을 얻어서 유학을 포기하고 이제 신라로 다시 돌아와서 불교 사상을 전파했는데요. 그는 모든 것이 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사상, 불교, 부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에서 나온다라는 일심사상을 내세웠고요. 또 여러 종파의 대립을 없애고자 화쟁사상을 주장했습니다. 요새 화쟁이라는 것도 싸우지 말자라는 거죠. 더불어서 아미타 신앙을 전파해서 하층민들도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했는데요. 여러분, 이 아미타 신앙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불교식으로 뭔가 외울 때 이런 멘트를 하죠. 나무아미, 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나무 아미타불이란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아미타보살님께 나는 바랍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 원효대사는 어려운 불경을 꼭 직접 읽지 않더라도 진심으로 부처님, 특히 아미타 부처님께 바라면 우리의 바람을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가난한 백성들에게도 불교를 전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원효대사가 이 불교의 대중화에 조금 더 기여했다라고 보시고요. 상대적으로 정말 당나라의 유학길에 올라서 거기서 멋진 불교 사상을 배우고 돌아온 승려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의상대사인데요. 그는 당시 중국에서 유행했던 화엄종을 제대로 배워서 신라의 새로운 화엄종이라는 불교 종파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영주에 가면 부석사라는 절이 있는데요. 이 부석사를 비롯한 여러 사찰을 세우게 돼요. 그리고 관음신앙을 전파하게 되죠. 그러니까 관음보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관음사상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던 승려지만 약간의 활동의 모습이 좀 다르겠죠. 이 당시 특히 통일신라 왕실에서 굉장히 좋아했던 이 불교는요. 바로 의상대사의 이런 화엄종, 그다음에 관음신앙 이런 거였다고 하네요. 그런데 통일신라 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라 말의 모습을 잠깐 정리해 볼까요? 우선 신라 말은 기본적으로 왕권이 강해집니까? 약해집니까? 왕권이 약해지죠. 진골 귀족들은 왕이 쟁탈전을 전개하면서 더불어 지방 세력, 대표적으로 호족이 있겠죠. 호족 세력들이 성장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백성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시기가 신라 말인데요. 요때 유행했던 또 종교가 선종이라는 종교입니다. 이 선종은요, 자세하게는 안 하겠지만 좀 가난한 백성들이 편안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종교예요.
여기 위에 있는 원효나 의상대사는 아무리 뭐 대중화를 얘기했더라도 기본적으로 국가가 중심이 되어서 이 부처님의 어떤 생각을 전파하고 이러는 건데, 선종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깨달음입니다. 아하! 우리가 막 불경을 굳이 읽지 않더라도 뭔가 부처님의 마음하고 나의 마음하고 닿았어요. 그럼 나는 극락왕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아하라고 보통 대표되는 선종이라는 불교인데, 이 신라 말은 선종이 유행하게 되고 특히 이 호족들이 선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각 지방에 승탑과 탑비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승탑이라는 것이 여기 아래 보이는 이러한 조그만 탑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탑은 굉장히 멋지잖아요. 뭐 불국사에 있는 3층 석탑이라던가 아까 황룡사 9층 목탑이라던가, 그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런 뭐 미륵사지 탑이라던가 굉장히 규모가 큰데, 이런 승탑은 탑은 탑이지만 사실 요 안에 스님의 사리를 담아뒀어요. 그래서 선종을 전파하는 스님들의 사리가 있는, 쉽게 말하면 무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도 나와 있다시피 선종은 경전과 교리를 중시했던 위에 교종과는 다르게 참된 깨달음을 통한 수행, 이것을 통해서 직접 부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 실천에 대해서 크게 받아들였던 세력이 호족입니다. 그래서 이 호족들을 중심으로 발달했던 선종은요, 이후에 고려가 성립되면서도 초창기까지 굉장히 유행하게 되겠죠. 신라가 통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영토적으로 완벽한 통일은 아니었고요. 이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가 등장을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발해 역시 불교가 발달했는데요. 발해의 불교는 왕실과 귀족을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불교였고, 여러분 발해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바로 상경이죠. 이 상경 같은 경우는 원래 발해의 수도는 아니었지만 우리 발해의 대표적인 왕 중에 그 다음에 무슨 왕이에요? 문왕이죠. 이 문왕대에 상경성으로 수도를 건설하게 되면서 발달을 했는데, 이 상경성 주요 지역에 많은 사찰들이 건립이 됐었습니다. 특히 발해는 고구려 불교를 이어받았다라는 거 보시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발해의 대표적인 불교 예술로 발해 이런 석등하고요. 이불병좌 사항이 있습니다. 이불이라는 거는 두 명의 부처가 좌라는 거는 앉아있다라는 거죠. 나란히 앉아있습니다. 어디에? 연꽃잎 위에 앉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교의 어떤 요소들이 잘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발해 석등 이불병자사, 요거는요 발해 불교를 대표하는 유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고대 국가 발전에 불교만 기여한 것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유학이라는 것도 발달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유학을 어떻게 정치 이념으로 좀 발달시켰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삼국시대에는 중국과 교류하면서 유학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삼국은 유학을 보급하고 행정 실무를 담당할 인재를 양성하고자 유학을 가르치는 교육기관들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요, 고구려의 교육기관으로는 태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는 경당이 있었죠. 그러니까 고구려 같은 경우는 중앙에 태학을 두고 지방에 경당을 두었는데, 태학 같은 경우는 유교 경전을 가르쳤지만 경당 같은 경우는요, 이 고구려란 나라가 워낙 국방의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전쟁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교 경전과 더불어서 무예도 또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백제는 어떨까요? 자, 기록에 의하면 백제는 고구려처럼 어떤 국립대학이라던가 교육기관, 경당 같은 거는 발견할 수 없었지만 유교 경전을 가르치는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오경이라는 건 유교 경전 5가지를 얘기하는데,
오경을 가르치는 박사라고 하고요. 가장 늦게 발달한 신라 같은 경우는요. 당시 화랑들이 신라의 그 대표적인 군사 조직이고 어떤 장교 집단이잖아요. 이 화랑들이 유교를 공부했다라는 그 기록을 찾아볼 수 있어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어떤 돌에 쓰여져 있는 글을 통해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돌이 바로 임신서기석이라는 돌이에요. 오른쪽에 보시면 임신서기석 나오죠? 간단히 읽어보시면 임신년 6월 16일에 두 사람이 함께 맹세를 했다. 어떤 맹세를 했냐? 앞서 신민년 7월 22일에 시경, 상서, 예기, 춘추전 이게 다 오경에 해당하는 유교 경전인데 이런 것들을 차례로 3년 안에 우리가 공부를 하겠다. 당시 화랑들이 우리가 이거 몇 년 안에 유교 경전을 공부하자라고 하는 맹세를 했다라는 것이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당시 신라에서도 지배층들이 유학을 공부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유학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충과 효를 강조해요. 그렇기 때문에 충효, 궁극적으로 백성들의 충성심을 강조하는 것이 유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삼국에 역사서 편찬 나와 있는데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역사서 편찬에서 고구려, 그 다음에 백제, 신라에서 각기 그 자기 나라의 어떤 역사적 흐름을 이 책으로 편찬했다라는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만 살펴볼게요. 통일신라의 유학 발달 잠깐 보시면은요. 통일 이후에 신라는 유학을 정치 이념으로 삼고 유교를 진흥하였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자주 만난 임금님 있네요. 누구? 신문왕. 이 신문왕이 드디어 신라의 국립대학 하나를 만드는데요. 그게 국학입니다. 국립대학 국학. 그래서 국학을 통해서 유학을 교육을 했고요. 그 다음 원성왕, 이름이 좀 웃기죠. 원성왕 같은 경우는요. 이 국학을 통해서 공부한 이 학생들이 유교 경전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그 수준을 평가하고자 하는 시험 제도를 마련했다 그래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그 시험 제도의 이름이 독서 삼품과다라고 하네요. 직역해 보시면 독서, 유교 경전은 읽은 수준을 삼품, 상중하로 나누어서 시험 본다라는 거죠. 이렇게 국가의 유학진흥 정책에 따라서 학자들이 배출되고요. 그 학자들은 관리로 또 임용이 되고 그들은 왕을 보조하면서 나라의 발전에 기여하게 되겠죠. 우리가 신라는 골품제 사회였잖아요.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는 상한선이 있었는데 우리 신라의 유명한 학자 중에서 강수나 설총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인물들은 진골이 아니었습니다. 육두품이었거든요. 그래서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없었고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이런 역량을 주로 학문, 유학 발전에 많이 기여를 했죠. 통일신라가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그럼 북쪽에는 발해가 있었겠네요. 자, 발해 역시 유학을 중시했고 이걸 통치 이념에 반영했는데 여기 두 번째 줄에 발해에도 유학교육기관이 있었습니다. 샘미 역시 지난번 발해의 정치제도에서 있었는데 발해의 유학교육기관을 주자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고려, 조금 이따 만나볼 고려의 유학교육기관 국자감이죠. 발해는 주자감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발해 역시 유학이 발달을 했었는데 발해에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 중에는요. 당나라로 가서 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빈공과라는 시험에 합격한 인물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록에 나타나면서 역시 발해의 어떤 유학, 한문학의 수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그 진골 중심의 어떤 골품제, 이 골품제에서 가장 사실은 억울한 계층이 육두품이거든요. 절대 골이 될 수 없는. 이 육두품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등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신라인들,
신라도 나중에 당나라랑 사이가 되게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아까 발해처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빈공과에 합격을 해가지고 당나라에서 관리로 이렇게 일한 인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신라의 어떤 이런 골품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신라 왕조를 바로 세우려고 노력했던 인물들이 있었어요. 그죠? 이런 최치원이나 최승우 같은 인물들이 있었는데, 이런 인물들의 의견을 당연히 신라가 받아들였으면 좀 발전했을 텐데 발전을 못했어요. 그래서 특히 최승우 같은 경우는요, 견훤이 세운 후백제로 가서 거기서 관리로 일하기도 하고요. 여기 또 최언위 같은 경우는 이 고려, 그죠? 왕건이의 고려로 가가지고 또 거기서 태자의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신라의 육두품 출신 유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고대 국가에는 불교와 유교만 발전한 것이 아니라 왕실을 중심으로 도교도 발달하게 됩니다. 우리 도교는 쌤이 자세하게는 이야기 안 하겠지만, 도교는 기본적으로요, 여기 두 번째 줄에 신선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래동화에 보면 뭐 산신령도 나오고요, 또 쌤이 좋아하는 뭐 배추도사, 무도사 이런 도사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다 도교 사상이에요. 이러한 신선사상을 바탕으로 산천을 숭배하고 주로 민간신앙과 합쳐지면서 불로장생, 그죠?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거, 그다음에 현세에서 복을 주는 거, 이런 것들이 밑바탕에 깔린 게 바로 도교라는 건데요. 이 삼국시대에는 역시 중국으로부터 도교가 전래되고 당시 귀족 사회를 중심으로 유행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시 귀족이나 왕들은 불로장생을 꿈꾸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런 도교의 어떤 사상들이 담겨져 있는 우리가 문화유산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고구려 같은 경우는요, 이 고분벽화, 고구려의 다양한 어떤 고분벽화들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는데, 고분벽화에 여러분 혹시 사신도라고 들어봤습니까?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이런 사신도가 있는데, 이런 고구려의 고분벽화에 도교의 방위신인 사신도 등이 그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도요, 그죠? 귀족들이 썼다는 벽돌이 있는데, 그 벽돌이 산수무늬 벽돌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의 모양을 벽돌에 담았어요. 또 왼쪽에 보이시면 여러분 요거 많이 봤죠? 바로 금동대향로라는 건데, 여러분 이거 실제로 가서 보시면, 이거 부여박물관에 가서 보시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향로기 때문에 제사를 지낼 때 향을 피우는 도구거든요. 그런데 보시면은요, 기본적으로 이 몸체는요, 연꽃을 상징하고요. 이거는 불교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여러분 용이 있고요. 위쪽에는 봉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백제의 금동대학로는 단순하게 어떤 도교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불교와 도교가 어우러져서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또 도교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라말, 아까 신라말에 유행했던 불교가 뭐라 그랬죠? 선종이라 그랬죠. 선종. 그래서 이 선종이 유행을 했는데, 선종은 또 당시 중국에서 유행했던 이 풍수지리설하고 합쳐지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풍수지리설 들어봤어요. 어디에서요? 맞습니다. 우리 고려에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할 때도 풍수지리설 했는데, 여러분 바로 그 묘청도 불교 승려였잖아요. 그래서 이 풍수지리설이라는 것은요, 산이나 강이나 땅이나 이러한 것들이 그 형세가 인간 생활, 나라의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 풍수지리설이 유행을 하면서 당시 신라의 수도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경주였죠. 경주. 그래서 신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수도인 경주의 어떤 땅의 기운이 닿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로운 곳으로 그 중심지를 옮겨야 된다라고는 어떤 그런 주장들로 발전하게 되고, 이런 건 당시 지방 호족들이 자신들의 근거지를 마련하는데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조 왕건도 고려를 건국한 후에 궁극적으로는 다시 삼국을 통일해서 수도를 어디로 옮깁니까? 바로 개성으로 옮기잖아요. 그때도 또 유행했던 사상이 개경 중심의 풍수지리설이고요. 수도까지는 아니지만은 평양, 당시 서경이었죠. 평양도 풍수지리상 중요하다라고 했던 게 바로 서경 중심의 그런 길지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어떤 국제적인 문화 교류의 내용인데요. 당시 삼국이 중국이나 서역의 여러 나라와 교류했다는 흔적들이 나오게 되는 건데, 특히 어떤 고구려의 고분 벽화라던가 이런 데 보시면은요, 중국의 신화에 등장하는 신이나 동물들이 그려져 있어요. 우리나라의 벽화인데도요. 그 다음에 서역의 궁전벽화,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궁전벽화에도요, 거기에 있는 인물 중에 고구려 사신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합니까? 서역하고 고구려가 교류를 했다라는 거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도 수도를 웅진으로 옮기게 되는데, 거기서 만들어진 무덤 양식이 바로 중국의 영향을 받은 무덤 양식이에요. 또 신라 같은 경우도 무덤에서 어떤 많은 부장품들이 발견이 되는데, 그 부장품들 중에서 서역에서 만들어진 유리병이라던가 금제, 금으로 장식된 칼 등이 발견이 돼요.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해요? 바로 각 국가가 중국, 서역과 교류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또한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와 가야, 비록 연맹체 단계에서 멸망했지만 가야는요, 일본의 많은 선진 문화를 전파했다라는 흔적을 볼 수 있는데, 물론 그 중에 가장 많이 일본의 문화를 전파해준 나라는 백제입니다. 이 백제와 일본은 우호 관계가 깊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방면에서 일본의 문화를 전파해주고, 또 고구려 같은 경우는 담징을 통해서 종이, 먹 만드는 법을 또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신라 같은 경우는 뭐 외구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일본과 엄청 친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배 만드는 기술 이런 것들을 전파해주고요. 이렇게 삼국의 문화에 영향을 받은 일본은요, 삼국과 비슷한 문화들이 또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두 개의 불상이 있잖아요. 어느 게 우리나라 거예요? 예, 왼쪽에 있는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 우리나라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일본의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거는 금동으로 만든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나무로 만든 거예요. 두 불상이 재료는 다르지만 굉장히 형태가 유사하죠? 그리고 이건 선생님의 약간 개인적인 성향인가요? 이 왼쪽에 있는 게 훨씬 더 정교하고 좀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어찌됐든 일본에 전파된 이러한 삼국과 가야의 문화는 일본의 고대 문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일본의 고대 문화가 바로 아스카 문화예요. 그래서 이 일본의 고대 문화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이후에 또 통일신라의 이런 문화들은요, 일본의 또 다른 후속 고대 문화, 하쿠오 문화가 있는데, 또 이 하쿠오 문화 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네요. 이 부분은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문화유산 답사 여행 선생님이 첫 번째로 경주 추천합니다. 진심 경주 추천해요. 그래서 경주에 가보시면 이 경주가 천년신라의 수도였잖아요. 얼마나 많은 문화유산이 있겠습니까? 요새는요, 맛있는 먹거리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다양한 문화유산 볼 수 있는데, 특히 경주 곳곳에 이런 불교 문화 발달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경주로 갔었는데요. 이 경주, 불국사, 석굴암 이거 보면서 감동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고대 국가의
어떤 사상과 문화 발달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바로 이제 중세 고려의 종교 학문 발달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조 왕건이 고려를 건국했고요. 936년에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세의 고려 왕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고려 역시 대표적으로 불교 발달과 유교 발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려 같은 경우는요, 어떤 인물에 대한 것도 많고요. 다양한 문화 유산들이 있습니다. 뭐 책도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외우셔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려는 불교가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발달하였다. 기본적으로 태조 왕건이 훈요 10조에서 왕건의 유언이 바로 훈요 10조에 나타나는데 훈요 10조에서도 무슨 얘기했죠? 이 나라는 부처님의 도움으로 만들어졌다. 너희는 부처님을 숭상하라. 숭불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려는 기본적으로 백성들, 왕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은 불교를 믿어요. 그러나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념은 유교, 유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고려의 과거 제도에도 승과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불교가 발달했습니다. 첫째, 고려는 국가에서 국사나 왕사라고 하는 제도를 마련했고요. 그러니까 존경받는 승려를 국사나 왕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승과 제도를 과거에 실시해서 승려의 지위를 보장해주죠. 또 국가 차원에서 팔관회와 연등회 같은 불교 행사들을 아주 성대하게 실시해요. 이런 숭불 정책을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고요. 또 고려의 불교 역시 고대 불교처럼 호국 불교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불교를 당연히 국가 통합에 활용하기 위해서 국가 자체가 대규모의 절을 짓게 됩니다. 고려는 여러 번 외침을 당했는데 특히 거란의 침략을 3번이나 당했잖아요. 이 거란의 침략을 당했을 때 뭐 서희의 외교 담판, 강감찬의 귀주 대첩도 있었지만 역시 부처님의 힘으로 이 거란을 몰아내고자 하는 바람을 대장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란이 침략했을 때는 초조대장경을 만들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초조대장경이 나중에 불타요. 그러자 이후에 몽골이 침략했을 때, 여러분 몽골은 무려 40년 동안 고려랑 싸웠잖아요. 몽골이 침략했을 때 대장경이 또 불타. 이 초조대장경이나 이런 게 불타니까 몇십 년 동안 강화도에서 여러분 뭐 만들었어요? 지금 합천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 이거 만들었잖아요. 이렇듯 고려의 불교는 국가적으로는 호국불교의 성격을 갖고요. 또 안으로는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다듬어주는, 어루만져주는 그런 성격을 가졌습니다. 자, 우리 조금 전에 불교에는 2개의 종파가 있다 그랬잖아요. 어떤 종파? 기본적으로 국가 중심의 교종이라는 불교가 있었고요. 이거는 좀 경전을 이해하고 이럼으로써 경전을 통해 부처님을 만나는 거고, 선종이라는 거는 경전 같은 거 읽을 필요 없이 진심으로 부처님만 원하면 부처님이 우리 뜻을 알아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불교잖아요. 그래서 고려 초창기까지는 호족들에 의해서 이 선종이 발달하다가 역시 고려가 안정화되면서 다시 교종이 발달하게 돼요. 그러면서 한때 선종과 교종이 대립하게 되는데 국가 입장에서는 이렇게 선종과 교종을 통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통합의 노력으로 2명의 대표적인 승려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선 여러분이 첫 번째로 알아야 될 승려가 바로 대각국사 의천이라는 분이에요. 사실 이 의천 같은 경우는요, 문종의 아들입니다. 왕자 출신이에요. 프린스. 하지만 뭐 첫 번째 왕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왕이 될 확률은 적죠.
그래서 그는 일찍부터 출가를 해가지고요, 불교계를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천 같은 경우는요, 우선 첫 번째로는요, 우리 의상대사, 신라의 의상대사처럼 화엄종, 이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해요. 그래서 그는 당시에 여러 개 갈래로 있었던 우선 교종을 통합해서 해동천태종이라는 것을 창시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교종을 통합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선종을 통합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선종까지 통합을 해요. 그리고 이 선종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그는 멋진 교리를 만들어내는데요. 여러분 아래쪽에 보시면 두 승려가 딱 이렇게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첫 번째로 설명하는 승려 대각국사 의천인데요. 그는 첫 번째 줄에 보시면 해동천태종을 창시해서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포섭했고요. 그의 이론 중에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죠. 교관겸수. 교관겸수라는 거는요, 교리만 강조하거나 참선만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교와 관을 모두 같이 수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도 연마하고 실천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바로 교관겸수입니다. 논리죠, 논리. 이 교관겸수를 통해서 선종까지 포섭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완벽한 통합을 이루지 못해가지고요. 그가 죽은 다음에 다시 교단이 분열됐습니다. 그리고 무신정권기가 있었습니다. 이 100년 동안의 무신정권기가 있었는데 그때 불교 개혁의 움직임이 나타났고 이런 불교 개혁의 움직임을 결사라고 합니다. 결사라는 건 불교를 클린, 깨끗하게 하자라는 어떤 운동인데요. 이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이 또 다른 국사, 보조국사 진울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결사운동을 기본적으로 이끌었는데요. 그래서 불교계의 세속화, 불교가 정치나 이런 것들과 결합하게 되면서 막 권력을 탐하게 되고 이러니까 이런 세속화를 비판하면서 자, 첫 번째 선교일치. 사실 보조국사 진울은 선종을 조금 더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선교일치를 주장하면서 정예결사의 움직임을 이끕니다. 여러분 결사라는 거는 불교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걸로 얘기했고요. 그래서 정예결사 이게 나중에 수선사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수선사라는 결사 운동을 만들게 돼요. 또 여러분 여기 뒤에 보시면은요. 또 보조국사 진울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앞쪽에 보시면 그는 불경, 수행, 노동의 임시자는 불교개혁, 결사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의 결사운동과 함께 더불어서 그가 수선사라는 결사를 만들면서 또 내세웠던 교리가 뭐냐면 도노점수와 정해쌍수라는 이런 교리예요. 그래서 도노점수라는 것은 깨달음을 얻은 뒤에 실천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고 정해쌍수라는 거는 아까 교관겸수와 비슷하게 참선수행 이게 선종에서 강조하는 거잖아요. 참선수행과 교학 공부, 교리 공부 이게 교종에서 강조하는 거잖아요. 이걸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수선사로 계칭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 더 써보시면 그의 교리. 그는 수선사를 이끌면서 도노점수와 정해쌍수라는 교리를 통해서 사실 이 진울 때 완벽한 선교 일치의 어떤 불교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진울 때 여러분 불교 통합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물 요새가 있거든요. 요새. 이름이 독특하죠? 이 승려 요새는요. 참회와 연불수행을 강조하면서 그는 또 다른 어떤 불교 클린 운동을 펼치게 되는데 그의 불교 클린 운동을 뭐라 그러냐면 백년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백년결사, 백년사를 또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떤 결사운동과 또 무관하게 고려 말이 되면 다시 또 고려가 세속화돼요. 왕실, 특히 원나라와 왕실의 후원을 얻게 되면서 이 불교가 토지도 가지게 되고 막 노비도 가지게 되면서 심지어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고리대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불교계의 폐단을 당연히 누가 비판할까요? 고려 후기의 개혁 세력, 바로 신진 4대부들이 비판하겠죠. 바로 그 신진 4대부들이 믿었던 유학이 뭡니까? 성리학입니다. 그래서 고려 말 이러한 불교계의 폐단은 성리학자들의 비판을 받게 되죠. 유교 사상의 발달. 고려 시대에는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삼았다. 밑줄. 기본적으로 과거제에서 유학의 밝은 인재를 선발했다. 그리고 국자감이나 향교 같은 유교 교육 기관이 있었다. 여러분이 과거제 누구 때, 어느 왕 때 처음으로 만들어졌나요? 맞습니다. 광종 때 쌍기의 건으로 만들어졌고요. 이후에 국자감, 성종이 국자감이라는 국립대학 만들고요. 지방에는 향교를 세워서 유학교육했습니다. 특히 성종 때의 유학자, 이 사람 중요하죠. 최승로. 최승로는 시무 28조에서 불교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불교와 유학의 기능이 다르다. 그래서 나라를 이끌 때는 유학에 의해서 정치를 해야 된다. 유교 정치를 강조했었고요. 또 같은 최충이 있습니다. 이 최충은 고려 중기의 인물로서 유학 발달을 위한 국자감 위에 오늘날의 연세대, 고려대 같은 이러한 사립대학들을 만들었어요. 사립대학을 구제학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고려 후기 원나라 간섭기에 원에 갔던 사신들, 그들은 대부분 학자였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 의해서 성리학이라는 것이 수용됩니다. 성리학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성리학은 조선을 이끄는 또 정치 이념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대표적인 유학자 중에서 이재현, 원나라와의 학자들과 교류하여 성리학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켰고요. 우리 또 들어봤던 이색, 그 다음에 정몽주, 정도전. 특히 정몽주나 정도전은 우리가 이 조선의 성립과 관련해서 또 많이 만나봤던 신진 4대부잖아요. 이러한 성리학자들이 성리학을 개혁 사상으로 삼으면서 당시 고려 말에 어떤 불교를 비판하고 권문세족을 비판했었죠. 그래서 고려 말은 성리학이 개혁 정치의 사상적 기반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고려에는요, 너무나 유명한, 반드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역사책들이 있어요. 쌤이 고대 시대에도 역사서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쌤이 고대 시대의 역사서는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영양왕 때 만들었던 신집 5권이라던가 근초고왕 때의 서기, 그 다음에 신라진흥왕 때의 국사, 이런 책들은 이러한 역사서들이 삼국시대에 각각 또 편찬됐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이 고려시대에는 대표적인 역사서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 고려 전기에 유교적인 입장에서 쓰여졌던 대표적인 역사서인데요. 이걸 쓴 사람이 누구냐? 바로 김부식이었습니다. 이 김부식이 썼다는, 그가 유교적인 입장에서, 여러분 여기서 합리주의 사관이라고 하는데, 사관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뭐겠습니까? 관점. 어떤 입장에서 역사를 바라보냐? 이거를 사관이라고 해요. 관점 다시 써드릴게요. 관점. 그런데 김부식 같은 경우는요. 김부식은 여러분 이자겸의 난도 제압했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도 제압했던 대표적인 몬골귀족인데요. 이 김부식은 당시 유학의 입장인데 합리주의 사관이에요. 여러분이 합리주의라는 말은 증거를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더라 말고
야, 이거 뭐뭐 했다 카더라. 카더라 통신 말고요. 정확하게 어떤 물증이나 기록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역사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부식은 이런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의 입장에서 그 유명한 삼국사기를 저술했습니다. 이 책은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고요. 또 기본적으로 이 고려가 신라를 계승했다라는 신라 중심의 역사의식이 담겨 있죠. 여러분이 삼국사기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 어떻게 살펴보시면 되냐면은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이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신라 중심의 역사의식이다.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 김부식 자체가 어떤 신라의 왕족 출신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삼국사기라는 이름 오른쪽에 보시면은 책 소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사마천의 사기를 기본으로 따라하고 있다. 그래서 기전체라는 서술 방식이고 이렇게 본기, 지, 열, 표 같은 이렇게 네 가지 이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유교적 합리주의 입장이다 알아두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문벌귀족 사회의 모순 이후에 무신정변 나타났죠. 그래서 100년 동안의 무신정권기가 나타나는데 그 사이에 또 몽골이 침략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무신정권기를 겪은 다음에 그 무신정권기 중간에 몽골의 침략을 겪게 되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했겠습니까?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라는 자주의식이 필요하게 됐어요. 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야. 그러면서 이런 자주의식을 강조하는 역사책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규보 같은 경우는요. 동명왕편이라는 책을 지어서 고구려 건국의 인물 누구예요? 동명왕이겠죠? 고주몽. 동명왕의 업적을 칭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보시면 왜 갑자기 고려에서 고구려 이야기를 하냐? 고려는 기본적으로 신라 계승 의식도 얘기하지만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또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북진 정책을 펼 때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고구려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미지가 굉장히 어떤 대외적으로 막 뻗어나가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려에게 필요한 건 그런 고구려의 정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표현했던 인물이 이규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명한편. 그 다음에 원나라 간섭기. 우리는 대몽황쟁 이후에 원나라 간섭기를 겪게 되는데 이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단군을 민족의 시조로 기록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예요? 이련입니다. 이련. 여러분 우리가 고려의 대표적인 역사책으로는요. 바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얘기하는데 바로 이 삼국유사가 단군을 민족의 시조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단군에 대한 단군 신화를 거의 최초로 기록한 오른쪽에 보시면 삼국유사에 있는데 삼국유사는 고조선부터 후삼국 시대까지의 역사책인데 주로 불교, 설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카더라 통신을 역사서에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나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거기서 우리의 역사성을 막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현존하는 역사책 중에서 최초로 단군을 민족 시조로 내세웠다. 사실 삼국사기에는 단군 조선에 대한 이야기가 없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승유 같은 인물은요. 이 제왕운기라는 또 책을 펴서 왕들의 어떤 화려했던 활동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고려 말이 되면은요. 우리 전체적으로 성리학이 유행하게 되죠. 그러면서 성리학적 유교사관이 나타나게 돼요. 똑같은 유교사관인데 이 김부식의 삼국사기에는 아직 성리학적 내용이 없죠. 그런데 성리학적 유교사관이라는 거는 약간 큰 나라와 작은 나라, 옳고 그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에 맞게 어떤 행동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대표적인 인물로는요. 이재현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이재현은 당시 사략이라는 책을 써가지고요. 기존의 역사 기록을 성리학적 명분론에 맞춰서 재해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네 번째 이재현까지 하는데 이재현은 굳이 지금 역사책이 나와 있지 않아요. 사략이라는 책인데 여러분 안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고려에도 도교와 풍수지리설이 유행했는데 선생님이 그냥 읽어드릴게요. 고려에서는 주로 귀족과 왕실에서 도교를 믿었다. 이거 고대와 똑같죠? 귀족들은 안락한 생활을 하면서 신선술에 관심을 뒀다. 신선술의 포인트가 뭡니까? 바로 극락왕생. 신선술은 바로 불로장생이잖아요. 불로장생.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을까? 그다음에 왕실에서는 도교 사원을 세워서 도교와 관련된 축제 같은 걸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 시기 도교는요, 불교나 이런 것처럼 독자적인 교리나 어떤 교단을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선종과 같이 유행했었던 두 번째 풍수지리설 있잖아요. 신라 말에 유행을 했었는데 이 풍수지리설은 기륭화복, 땅의 기운이라던가 물의 기운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인간이나 나라의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 이 기륭화복의 성격과 연관지어서 도참사상이라는 것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서경길지설 있잖아요. 서경이 정말 땅의 기운이 좋다. 그래서 태조 왕건 때부터 북진 정책을 펴기도 했고 묘청은 서경천도 운동을 이끌기도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풍수지리설의 어떤 도참사상과 결합된 상태가 되겠고요. 또 북진 정책이 쇠퇴하면서는 양주가 명당이라는 주장이 되게 되는데 그 양주가 지금의 한양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도교와 풍수지리설의 유행했었고요. 고려는 그 이전에 고대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개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방이라는 건 오픈마인드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고려도 많은 진출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입니다. 특히 고려가 나름 존중했던 나라. 그러니까 송나라잖아요. 이 송나라로부터 불경차, 문화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또 송나라에서 들어왔던 음악, 대성악이라는 음악이 있는데 이 음악이 고려의 궁중음악인 악으로 발전하기도 하고요. 또 거란으로부터 전해진 대장경은 고려대장경 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고려 후기에는요, 당연히 원나라와의 교류가 활발했겠죠. 그래서 원나라로부터 임재종이라는 어떤 불교를 받아들이기도 하게 됩니다. 또 이 시기에는요, 지배층의 평안, 극락왕생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나라로 같이 가서 사는 거. 그러면서 불화가 많이 제작되는데요. 여러분이 불화 굉장히 화려해요. 이건 안타깝게도 왼쪽에 있는 요 불화는 안타깝게도 일본에 지금 전시 중인 건데 고려의 대표적인 불화 수월관음도라는 겁니다. 이 불교는요 어떤 신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깨달음을 얻은 부처를 비롯한 많은 보살들을 이제 존경하고 믿는 건데 바로 여기 관음보살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했네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 이제 고려의 어떤 종교, 학문 발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어느 시대 남았습니까? 맞습니다. 조선 남았죠? 자, 여러분 물 한 잔 마시고요. 잠깐 쉬고 조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조선시대로 왔습니다, 여러분. 조선 1392년에 성립된 조선이고요. 조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리학의 나라죠. 그래서 성리학이 일상생활 곳곳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까지는 유학이 발달했지만 유학이 정치 이념으로서의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조선 같은 경우는 정치 이념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의 곳곳,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것에 이 성리학적인 유교적 예법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이렇게 성리학이 발달하면서 또 문제점들도 나타나게 되고요. 이런 성리학의 비판적이었던 다양한 또 학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83쪽 보시면은 서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서학은 쉽게 말하면 서양의 학문인데 당시 조선 후기에 들어왔던 천주교,
천주교를 중심으로 하는 서양의 학문을 가리키고요. 서학과는 조금 다르게 성리학을 비판했던 어떤 개혁적인 유학이 있습니다. 이거를 실학이라고 하는데요. 이 실학이라는 거는 실천적, 실증적, 실제적 학문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런 실학 발달의 모습을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조선 후기에 이 서민들이 결국 문화의 주체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서민 문화가 어떤 형태로 발달했는지까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하고 이제 다시 앞쪽으로 좀 가볼게요. 그럼 조선이 이렇게 성리학을 중심으로 하는 유학이 발달했다면 불교, 그동안 고려시대에 발달했던 불교와 기타 풍수, 지리설과 같은 이러한 신앙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조선시대는 성리학이 국가 이념이 되면서 불교를 비롯한 다른 사상들은 크게 위축되었다. 조선은 건국 직후부터 억불 정책에 따라 이 억불, 고려는 숭불이었죠. 이 억불은 불교를 억제한다라는 뜻입니다. 불교 사원을 소유했던 토지와 노비들을 거두어 들였고요. 국가가 승려의 신분을 인증해주는 도첩제를 강화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도첩제는 국가가 승려를 우대해주기 위함이 아니라 승려의 수를 줄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의 승과제도라는 목적이 다르겠죠. 반면에 세종은 불교의 모든 종파를 선종과 교종으로 통합하려고 했습니다. 이렇듯 불교에 대한 탄압이 심해지면서 사찰들은 점차 산중에 자리를 잡게 되죠. 그러니까 숲으로 들어가게 돼요. 숨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국가의 이러한 정책과는 달리 사람들은 어려울 때나 기쁠 때 이제 불교, 부처님을 찾게 되는데요. 심지어는 궁중에서도요. 왕실의 안녕, 편안함과 왕족의 명복을 비는 행사를 자주 열어서 불교는 억불 정책과는 조금 별개로 그 명맥이 유지가 됩니다. 특히 조카 단종 대신에 왕에 올랐던 세조 같은 경우는요. 원각사라는 절을 직접 세우기도 하고요. 간경도감이라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불교 경전과 간행을 맡아보던 임시관청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왕이 공식적으로 절도 만들고 불경을 간행하는 이런 관청을 설치하기까지 해요. 그리고 16세기 후반이 되면 왕실의 후원을 입어서 휴정과 같은 고승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휴정이나 이런 사명대사 같은 스님들은요, 임진왜란 때 승병으로서 많은 활약을 하면서 한때 불교의 위상이 올라가기도 하죠. 한편 풍수지리설과 도참사상은 한양천도에 반영이 됩니다. 한양, 남경이라고 불렸죠. 천도에 반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양반들 같은 경우도요. 묘자리를 보잖아요. 이 묘지를 선정할 때 풍수지리설의 영향을 또 많이 받게 됩니다. 이 밖에도 묵격신앙, 어떤 그 무당 어떤 종교적인 사람들의 힘을 비는 묵격신앙이라던가 산신신앙, 대표적으로 산신령이 있겠죠. 산을 지키고 다시 든다는 산신을 믿는 민간신앙, 이런 것들이 이제 백성들 사이에서는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조선은요, 바로 유교의 나라입니다. 밑에 보시면 이 한양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왜 조선의 사찰들이, 절들이 한양 도성밖에 있었을까? 바로 조선의 억불 정책과 관련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조선의 유학, 성리학입니다. 조선에는 불교를 대신하여 성리학이 통치와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이념이 됐습니다. 여러분, 성리학이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를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신유학이죠. 다시, 성리학이란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를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새로운 유학이에요. 기존에도 유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다루진 않았지만 사실 고대 국가에서 받아들인 유학은 훈고학이라는 유학이거든요. 근데 이 성리학은 그 훈고학을 비판하면서 등장했던 신유학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려 원나라 간섭기 때
때 이 신진 4대부들이 성리학을 수용을 했었죠. 그리고 그들은 핵심 원리, 성리학의 핵심 원리가 수기치인입니다. 자, 수기치인이라는 건 여기 보시면 4대부가 갖추어야 될 덕목이고요. 수욱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닦은 다음에 치인, 백성을 다스린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현실 정치와 생활에 적용했던 것이 바로 성리학의 신진 4대부들입니다. 16세기 중반 이후에 자, 우리 지난번에 만나봤던 이 사림. 원래 지방 세력이었었죠. 왕도 정치를 주장했던 사림들은 주자 성리학의 조선의 특색을 담아서 조선 성리학을 발전시킵니다. 다시 16세기 중반 이후부터 이 나라를 이끈 건 이제 사림들인데요. 그들은 주자 성리학, 이건 중국의 성리학이겠죠. 주자 성리학에 조선의 색깔을 입혀서 조선의 성리학을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이 조선의 성리학을 발전시켰던 대표적인 두 인물, 여러분이 한 번씩은 들어봤던 바로 퇴계 이황과 율곡 이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심성의 문제를 깊이 있게 탐구해서 조선 성리학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는데요. 여러분, 우리 왼쪽에 보이는 요 분이 바로 퇴계 이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퇴계 이황 선생님하고 시대는 조금 다르지만 그분보다 후배예요. 우리 또 한 명의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성리학자 있죠? 바로 율곡 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조선에서는 이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의 성리학 발달을 한번 비교를 해 보셔야 됩니다. 우선 퇴계 이황 선생님은요. 활동 시기가 그러니까 연산군 때 태어나긴 했는데 주로 활동 시기가 중종, 명종, 그리고 선조 초까지입니다. 반면에 율곡 이 같은 경우는요, 이 선조년에서 주로 활동하셨으면서 임진왜란을 직접 겪었거든요. 그래서 우선 퇴계 이황부터 보면은 그는 도덕적 행위의 근거로서 심성을 중시하고 근본적 이상주의적 경향의 성리학을 강조합니다. 그는 심성을 중시하면서 근본적 이상주의적 성리학을 내세우는데요. 이거를 약간 주리론적 성리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대표적인 저서가 있는데요. 정말 많은 임금님들이 퇴계 이황을 주요 관직에 이렇게 임명하고 그가 계속 일해주기를 바랬는데 그의 생애를 보면 그는 끊임없이 관직을 버리고 지방에 내려가서 학문을 연구하고 제자들을 양성하는 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노력이 이제 여러 책들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의 대표적인 저서가 주자서저료와 성학십도입니다. 이 주자서저료 같은 경우는요, 성리학을 만든 중국의 학자가 바로 주자거든요. 그래서 성리학을 다른 말로 주자학이라고도 하는데 이 주자의 성리학을 원리를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학십도 같은 경우는 성리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10가지 정도로 이 주제를 나누어서 그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왕이 성리학을 이해해서 인격과 학식을 수양하게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 또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황은 이 두 권의 저수를 통해서 주자의 이론을 조선의 현실에 맞게 체계화했다라는 평가를 받죠. 그래서 우리가 조선 성리학을 발전시켰다라고 하는데 이런 이황의 사상은 또 일본에 많이 전파가 됩니다. 특히 임진왜란 이후에 이황의 저서들이 일본으로 전달이 되는데요. 이후 일본 에도 막부입니다. 에도 막부인데 이 에도 막부에서 유학을 이끌었던 후지와라 세이카, 하야시 라잔 같은 유학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황의 성리학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황은 동방의 주자라고. 그러니까 주자는 지금 중국에 있잖아요. 근데 중국의 입장에서 동쪽이 조선이죠. 그 다음에 일본이고요. 이 동방의 주자로서 이제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조선시대에 활동했던 유학자들의 상당수가 바로 퇴계 이황의 직접 간접적 제자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율곡이 같은 경우는요. 이황에 비해 현실적이고 개혁적인 성리학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율곡이는 성리학을 가지고 현실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해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거를 약간 주기론적 성리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율곡이는 임진왜란과 관련해서 10만 양병, 우리 군대를 좀 길러서 국방을 강화해야 된다. 수미법, 우리 농민들에게 세금을 쌀로 걷어서 농민들의 부담을 좀 줄여야 된다. 이런 개혁안들을 많이 제시하는데 이걸 당시 임금인 선조가 잘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게 되는데 그도 역시 유명한 저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동호문답과 성악집요라는 저서를 썼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책인가 봤더니 동호문답은 말 그대로 어떤 왕도 정치에 대해서 질문을 스스로 하고요.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악집요는 한마디로 당시 율곡이가 임금인 선조를 위해 쓴 책이에요. 선조에게 왜 개혁해야 되고 개혁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선조를 위한 맞춤책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저술을 했고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율곡이는 개혁적인 성향의 성리학을 주장하면서 통치체제 정비와 수치제도, 여러분 우리 수치가 뭐였어요? 세금을 걷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통치체제 정비와 수치제도의 개혁, 이런 것들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죠. 둘 다 우리나라의 기둥이 되는 성리학자인데요. 굉장히 약간 방향이 좀 다르죠? 그래서 살펴봤고요. 여기 성리학의 절대화 경향이라는 건 우리 결국은 사림들이 정치를 하게 되면서 우리 붕당 정치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붕당 정치라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변질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환국 같은 것들을 이제 겪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성리학만이 옳은 학문이다.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섭죠? 이것만이 옳다. 이게 바로 절대화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모든 문제는 성리학만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경향이 강해지게 되는 거죠. 조선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큰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붕당 정치가 이제 전개가 되는데요. 당시 이 붕당, 동인과 서인이 있었고 이 동인이 다시 남인과 북인으로 나눠지잖아요. 이 당시 서인을 이끌었던 거두, 대표가 바로 송시열이었습니다. 이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들은요, 성리학적 명분론에 사로잡히게 되는데요. 이 성리학적 명분론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람이나 국가 사이에는 명분, 지위에 맞는 도리와 역할이 있다. 즉 우리가 섬겨야 되는 나라, 우리가 무시해야 되는 나라, 우리가 높여야 되는 사람, 우리가 뭐 낮춰야 되는 사람, 그거에 맞는 역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리학적 명분론에 입각을 해서 사회 질서를 강화하고 주자의 학설만이 성리학만이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고 내세웠죠. 그런데 시대가 변하고 있잖아요. 특히 조선 후기에 광범위하게 사회 경제적인 변화들이 나타나는데 이걸 당시 성리학자들이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양반 중심의 지배체제, 이것만 강화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의 양반들 중심의 옛것에만 계속 치중하는 요런 경향을 우리가 성리학적 절대화 경향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러한 성리학적 절대화 경향에 반발하려고 하는 움직임, 그 움직임을 가졌던 사람들이 윤유나 박세동 같은 유학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도 성리학을 공부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성리학만이 답이 아니다. 이 성리학 외에도 다양한 학문이 있다고 하면서 유교 경전을 재해석하려고 했는데 이러한 재해석의 시도에 대해서 당시 송시열 등의 서인들은요. 윤유와 박세당을 사문난적으로 몰았죠. 여러분 사문난적이 직역하면은 성리학에서 사문,
교리를 어지럽히는 그런 도적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리학을 주희의 방법과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불렀던 게 사문난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 후기의 성리학은 사상적으로 더욱 절대화되고 엄격해지면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결할 수 없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런 성리학의 절대화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래 보시면 이 성리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예의책이 바로 주자가래. 주자가 이야기하는 예의범절에 대한 건데 관혼상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 이 성리학적인 질서에 의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세기경에 중국에 다녀온 사신들은요, 천주교 서적, 천리경 등의 서양의 문물을 소개하게 됩니다. 17세기니까 1600년대잖아요. 1636년 우리가 병자호란에서 패배하고 결국 조선은 청나라를 형식적으로지만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매해 이제 청나라에 사신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런 사신들을 우리는 연행사라고 했죠. 그래서 이때 중국에 다녀왔던 사신들은 바로 연행사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들은 중국에서 머물면서 자연스럽게 중국에서 유행하는 문물들을 들여올 거 아니에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 천주교 같은 것들이 중국에서 나름 유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표해서 다 서학, 서양의 학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서학이 조선에 들어오면서 조선의 과학기술이나 지식인들의 세계관에 영향을 주게 되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시 조선의 지배층, 이 성리학자들, 특히 서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지배층들은요, 성리학적인 어떤 이론에 치우쳐서 성리학적 절대화의 경향으로 당시 사회 변동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실증적인 연구 방법으로 혹은 실제적인 말만 떠드는 게 아니라 학문만 떠드는 게 아니라 실용적인 현실에 쓰임이 있는 이러한 연구 방법으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떤 학문적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학문적 경향을 우리는 실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대표적인 실학은요, 두 개의 방향으로 나타나게 돼요. 바로 농업 중심의 실학과 상공업 중심의 실학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나라의 농업 문제, 농업의 대표적인 거는 토지제도겠죠. 이 토지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자. 이게 농업 중심 개혁론자들의 주장입니다. 반면에 지금 청나라를 보니까 농업 이외에도 다양한 상공업들이 발달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농업만 얘기한다. 어떤 우리나라도 어떤 발달된 문물을 받아들이고 상공업을 진흥시키자. 그래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자들입니다. 우선은 농업 중심의 개혁론자들을 보면은요, 그들은 토지제도를 비롯한 농촌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인물로는요, 여기 유형원, 그 다음에 정약용 같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인물들을 중심으로 1, 2, 3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선 반개 유형원 같은 경우는요. 어떤 토지제도의 개혁을 주장했냐면 균전론이라는 걸 주장했어요. 선생님 이건 좀 이렇게 할까요? 좀 색깔을 둬서 유형원의 균전론. 자, 이 균전론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균전, 땅을 균일하게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땅을 균일하게 주는 게 아니라 신분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 근데 왜 이게 균전이냐? 신분이면은 기본적으로 뭐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있을 거 아니에요? 양반 중에도 당시 굉장히 몰락한 양반들이 있었고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과 양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냐 하면 바로 붕당 정치가 변질되면서 막 무너지는 당, 몰락하는 양반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당시 유형원은 양반은 나름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배층으로서 어느 정도 일정한
땅이 있어야 되고, 또 중인은 중인 나름대로 필요한 땅이 있어야 되고, 상민, 농민은 농민 나름대로 필요한 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신분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서 일정하게 땅을 나눠주자. 이게 균전론입니다. 반면에 이익 같은 경우는요. 이익도 대표적으로 여러분 퇴계 이황샘의 이제 제자인데, 한참 뒤에 제자인데, 그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땅, 이거 여러분 외우진 않으셔도 되는데 이 땅을 영업전이라 그래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땅이 영업전인데 이거는 절대 사고 팔지 못하도록 하자. 이게 바로 한전론입니다. 그러니까는 토지제도 중에서 어떤 매매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럼 이러면 뭐가 나을까요? 완전히 몰락하는 사람이 없겠죠. 왜냐하면 최소한의 땅은 매매를 못하도록 하는 거니까. 이게 바로 한전론입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들어봤던 다산 정약용, 그는 정말 천재입니다. 천재. 모든 분야에서 어떤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데 그는 여전제라고 하는 굉장히 혁신적인 토지 제도의 개혁을 얘기하거든요. 여전제가 뭐냐면은요, 이 려라는 게 공동이라는 어떤 의미예요. 그래서 토지를 공동 경작해요. 와, 양반들이 당연히 반대하겠죠? 그리고 수확량을 노동에 따라 나눠요. 공동으로 토지를 분배해서 수확량을 노동량에 따라 나누는 거. 이게 여전제입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토지제도인데요. 안타깝게도 이러한 토지제도의 개혁에 대한 주장은 실제로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유영원이나 이익이나 정약용 같은 경우는요, 이러한 토지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조선을 좀 만들고자 했습니다. 반면에 토지제도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선생님 미안해요. 청나라의 문물을 우리가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이 변화를 수용해서 상공업을 진흥시키자라고 주장했던 인물들이 바로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자들인데요. 대표적으로 여기 유수원,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 등이 있습니다. 유수원,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 등이 있는데요. 유수원 같은 경우는요, 야, 양반이 할 일 따로 있고, 뭐 중인이 할 일 따로 있냐? 직업적인 평등을 강조했고요. 대단하죠? 홍대용은요, 야, 상공업이 발달하려면 우리가 그동안 무시했던 기술이 중요한 걸 인정해야 된다. 기술의 혁신, 그 다음에 양반 중심의 이러한 신분제도 없어야 된다. 본인도 양반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제도를 주장한 거예요. 이런 제도 폐지를 주장한 거예요. 반면에 박지원은 청나라의 사신으로 굉장히 많이 갔는데 그때마다 놀라는 거예요. 이 청나라의 선진 문물에. 그러면서 특히 놀란 게 청나라는 어떤 문물이 이동하는데, 특히 물자가 이동하는데 수레와 선박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대규모로 물량이 이동되겠죠. 그리고 물건이 대규모로 이동되니까 화폐가 또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필요성을 얘기했고요. 특히 박제가 같은 경우는 이 박지원하고 비슷하게 수레와 배를 이용해서 대규모의 어떤 물자 이동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절약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소비를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유수원 직업적 평등의 강조, 홍대용 문벌 폐지를 강조, 박지원 수레선박 화폐 유통, 특히 박제가는 소비로 경제를 활성화해야 된다. 특히 박제가의 소비로 경제를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거는 이 우물의 비유로 되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어떤 실학이 있고요. 얘네와는 조금 다르게 실학, 우리의 전통과 현실에 관심을 기울이자. 왜 우리나라인데 맨날 중국 얘기만 하느냐. 우리의 역사, 우리의 지리, 우리의 언어에 관심을 갖자라고 하는, 이게 굳이 얘기하자면 세 번째 실학의 학풍인데요. 이게 바로 국학입니다. 국학. 여기서 이 국은 조선입니다. 조선.
그래서 조선의 역사, 조선의 지리, 조선의 언어를 이야기하자라는 거고요. 그 대표적인 실학자로서는 안정복, 동사강봉이라는 역사를 서술했던 안정복. 그 다음에 택리지라는 우리나라의 지리에 대해서 곳곳의 지역, 이 지역은 이게 좋고 이 지역은 저거 하기 좋고 어떤 그 유용한 지리서를, 택리지라는 지리서를 폈던 안정복. 그 다음에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던 백두산을 무려 한 10번 다녀왔다 그러죠? 그러면서 실제로 실측해서 그죠? 뭐 도로망, 하천 이런 것들을 만든 대동여 지도의 주인공 김정호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정복 역사학자, 지리학자 이중환, 그 다음에 지도를 만들었던 김정호 같은 인물들로 대표되는 국학이라는 연구가 있어요. 쌤이 조금 전에 대표적인 실학의 방향으로 농업 중심, 이걸 다른 말로 중농주의라고 하는데요. 농업 중심의 개혁안을 내세웠던 실학자들과 상공업 중심의 개혁안을 내세웠던 실학자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대표적으로 정약용 같은 경우는요. 읽어보시면은요. 여전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장의 집에 가서 분배한다. 그 다음에 쭉 보시면은요. 일여의 토지는 공동으로 경작한다. 이런 얘기 있죠. 그래서 노동일수에 따라 분배한다. 이게 바로 여전제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대체로 재물을 비유하건대 샘과 같다. 퍼내면 차고 버려두면 마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자꾸 퍼내야 되겠죠. 자꾸 풀라는 게 뭡니까? 바로 쓰라는 거예요. 소비. 소비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기술도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소비를 중시하는 거죠. 소비 권장. 근데 무조건 쓰라는 것이 아니라 생산을 이끌어내는 소비를 권장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중상주의 실학자 박제가의 주장이었습니다. 여기 북학의라는 책에서 주장을 했었죠. 84쪽 보시면 여러분 이제 거의 고지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화이팅 합시다. 천주교 확산과 동학 창시 있는데요. 우선 아까 서학 얘기를 하면서 쌤이 그 청나라에 갔던 사신들에 의해서 천주교를 비롯한 서학이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서학은요. 남인 계열의 실학자들에 의해서 학문이 아닌 신앙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으로 발전했을 때의 서학이 바로 천주교라는 거거든요. 근데 천주교는 어떤 사상입니까? 하나님 아래 인간 평등과 사랑을 강조하죠. 그러다 보니까는요, 당연히 신분제도, 차별, 천대 이런 걸로 힘들어했던 중인이나 상민이나 부녀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졌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당시 천주교 신자들 중에 일부가 유교적인 제사의식을 거부하는 사건이 나타났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천주교에서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당시 천주교 신자들 중에 이게 제사의식의 어떤 거부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당시 성리학, 충효를 강조하는 성리학, 조선 왕실의 입장에서는요. 성리학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국가를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정부가 천주교를 탄압합니다. 이런 걸 역사 속에서는요. 박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박해가 두 개가 있습니다. 1800년에 신유 박해 있고요.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우리 좀 이따가 흥선대원군 만날 건데 그때 등장하는 병인 박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박해들을 통해서 수천 명의 천주교 신자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렇게 천주교가 확산되고 지배체제의 문제점들이 나타나면서 당시 경주의 몰락 양반이었던 최재우라는 인물이요. 천주교에 대응하는 또 다른 민족 종교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바로 동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최재우가 동학을 만들어낼 요 당시가 바로 세도 정치가 정점에 달해서 민생이 파탄의 시기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때 동학은요, 시천주 사상을 강조하는데, 여러분이 시천주라는 게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한울림, 하늘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천주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인간평등이에요. 동학에서는 이것을 인내천이라고 합니다.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건데 당연히 하층민들이 호응하겠죠. 또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후천개벽을 주장하는 사회 변혁을 바라는 어떤 사상들, 새로운 세상이 온다라는 어떤 이런 그런 사상들이 또 나타나요. 그러면서 정부는 동학을 사교, 사악한 종교로 규정을 하고 동학을 만들었던 최재우를 처형했지만 동학의 확산세는 더욱 커지게 되죠. 그리고 이 동학이 결국 1894년 나중에는요, 동학 농민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가 한참 뒤에 만들어 봤나요? 그죠? 그러니까 동학의 확산세가 더 커졌다. 정부의 이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자, 마지막입니다. 지금 조선 후기예요. 조선 후기는 사회 경제적인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물론 신분 제도상의 변화들도 있는데요. 이때 모두는 아니지만 서민들 중에 일부가 경제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지위가 높아져요. 그리고 이때 서당 교육과 같은 초등 교육이 확대되면서 그들이 서서히 문화의 주체로 나타나는데 이걸 서민문화의 발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이렇게 서민 문화가 발달했다는 것을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우선은 서민이 주인공인 문예 작품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서민이 주인공인 문예 작품이고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또 홍길동전, 춘향전 같은 이런 소설들도 있는데 여기서는 양반 얘기가 거의 나오지 않잖아요. 이건 또 기본적으로 한글로 쓰여졌고요. 그러니까 주인공도 양반이 아니지만은 한글로 쓰여지게 되면서 많은 서민들이 읽게 됩니다. 이렇게 한글 소설들이 또 발달하게 되면서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이 시기에 현실 사회와 양반의 부조리를 비판하고 서민들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한글 소설들이 유행해지면서 새로운 풍습이 또 나타나요. 어떤 풍습? 책을 대여해주는 새 책방이 인기를 끌었어요. 이거는 대여점, 책 대여점. 또 소설을 읽어주는 모든 서민들이 그렇다고 다 한글을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한글 소설이 너무 재밌거든. 그러니까 소설을 읽어주라는 전기수라는 새로운 또 직업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전기수들이 이런 춘향전, 홍길동전뿐만이 아니라 조금 양반 사회를 막 비판하거나 하는 이런 유교적인 어떤 교리를 비판하는 그러한 새로운 소설들을 또 많이 읽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글 소설이 유행했다라는 것이 서민문화 발달의 하나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요. 기존의 시조 형식. 기존의 시조는 사실은 양반들이 주로 즐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한문으로 쓰여지는 데다가 4-3조, 4-4-3조 이런 식으로 형식이 딱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존의 시조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사설 시조가 또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설 시조에서 서민들의 감정, 나 너 좋아해, 너 나 좋아해 이런 것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게 되는데요. 이런 사설 시조는 굳이 얘기하면 오늘날의 어떤 힙합 음악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형식이나 이런 걸 끊어버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 그죠? 그리고 또 판소리와 탈놀이 같은 이런 공연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판소리나 탈놀이는 당시 그 내용이 양반들의 어떤 앞뒤가 다른 위선, 문제점, 사회의 비리 이런 것들을 풍자하는 게 많습니다. 판소리와 탈놀이의 유행.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당시 판소리와 탈춤의 공연해가지고 주로 지방의 장터, 포구 이런 데 사람이 많이 모이잖아요.
이런데 판소리와 탈춤들의 공연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판소리라는 건 뭐예요? 고수가 북을 치면서 얼쑤 이런 식으로 추임새를 막 넣으면 그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중들에게 어떤 창이나 사설로 그러니까 노래나 이야기로 관중들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거고요. 탈춤 같은 경우는 춤과 노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탈춤에서는 양반들의 위선과 비리를 풍자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게 대표적인 봉산탈춤이에요. 근데 이 봉산탈춤의 주인공은 바로 여기 있는 요 말뚝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뚝이의 대사를 보시면 정말 양반을 직설적으로 비판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유행했다라는 것들이 바로 서민문화 발달의 한 근거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의 모습들을 그림으로 나타내는데 전문적으로 서민들의 모습을 그리는 경우 이걸 풍속화라고 하고 전문적으로 그림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생활 공간을 장식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을 민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 여기 뭐 단원 김홍도의 이런 씨름도라던가 혜원 신윤복 이런 단호 풍정 같은 것들은요. 보면 다 풍속화예요. 풍속화. 서민들의 생활을 소재로 하는 전문 화가들이 그린 그림이고요. 여기 까치와 호랑이 이런 것들로 대표되는 그림은 전문적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집안을 꾸미기 위해서 그린 민화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크게 선생님이 이제 4가지 정도로 이야기했습니다. 한글 소설들의 유행, 사설 시조의 유행, 판소리나 탈춤 등의 유행, 그 다음에 풍속화나 민화 등의 유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선 후기 사회 경제적 변화, 그 다음에 신분제의 어떤 동요 이런 곳에서 변화의 모습들을 서민들이 느끼고 서민들이 문화의 주체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 2-4단원 사상과 문화 부분이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선생님과 함께 교과서 정리해준 친구들 칭찬합니다. 선생님이 다음 영상에서는요 간단하게 학습지 빈칸을 채우면서 문제 풀 거예요. 여러분 힘내서 이 학습지까지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